옛날 옛적 조선의 하늘 아래 가장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영조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도 어언 20해가 넘어가던 그 무렵 한반도의 산과 들은 연이은 가뭄과 홍수로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논바닥은 갈라지고 밭고랑에는 오그라진 줄기만 남아을 시년스러운 겨울바람에 나부꼈지요. 한양 도성 안팎의 사정은 더더욱 처참했습니다. 궁궐의 붉은 담벼락을 경계로 안쪽과 바깥쪽의 세상은 마치 서로 다른 나라처럼 달랐습니다. 담 안에서는 진수성찬의 냄새가 피어올랐고 담 밖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메아리 쳤지요. 군왕의 수라상 위에는 팔도의 진미가 가득하였으나 백성의 솥단지에는 찬 바람만 머물렀습니다. 도성 동쪽 빈민가의 골목은 날이 갈수록 더 좁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구걸에 지친 노인이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다 떨어진 집신을 신은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사정은 더욱 나빠졌지요. 얼어붙은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고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돋아나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에도 활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때 흥정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시장 골목은 이제 한산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 자리를 거뒀고 남은 이들은 쪼그라든 곡식 자루를 부여잡은 채 수상한 눈초리로 주변을 살폈지요. 쌀 한 대박의 값이 며칠 새 3배로 뛰어오른다는 소문은 도성 안을 빠르게 돌았습니다. 관아에서도 조정에서도 대신들의 입에서도 백성의 기근에 대한 진지한 말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나빠 세금을 감해 주어야 한다고 여러 번 아뢰었건만 위에서는 들은 척도 안 터이다. 동네 어귀에서 패랭이를 고쳐 쓰던 늙은 농부가 중얼거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이웃이 그의 팔을 잡아 끌며 눈을 찡그렸지요. 그런 말을 큰 소리로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추위는 밤이 되면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은 맑고 높았지만 그 청명함은 사람의 온기를 무참히 앗아가는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지붕도 없는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린 유랑민들의 숨소리가 하얗게 흩어졌고 그 숨결 하나하나가 마치 꺼져가는 작은 불씨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겨울, 한양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얼어붙은 도성의 한 귀퉁이에 이 모든 비참함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성 동쪽 끝자락, 궁궐 담벼락에서 돌을 3번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허름한 토담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지프로 얹혔으나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흙벽은 습기에 절어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서 날마다 이른 새벽 일어나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향하는 소녀가 있었지요. 소녀의 이름은 단이었습니다. 나이는 16, 올해 봄이면 17이 될 터였습니다. 때 묻은 옥색 저고리에 해진 무명 치마를 두르고 발에는 볏짚을 엮어 만든 집신을 신고 있었지요. 거친 바람과 모진 추위에 두 뺨은 빨갛게 텄고 손등에는 무리를 오래 한 탓에 터진 살갗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의 눈만큼은 달랐습니다. 맑디 맑은 두 눈망울은 마치 이른 봄날 산속 옹달샘처럼 깊고 투명했습니다. 아무리 모진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허기가 져도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때 묻은 차림새 사이로 기품 있는 이목구비가 숨겨지지 않았으나 다니는 그런 것에 마음을 쏟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니의 집안은 본래 한양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아버지 강서방은 임금의 신임을 받던 선비였고 어머니는 고운 자태와 어진 마음씨로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니의 기억 속에는 따뜻한 사랑채와 향긋한 꽃향기, 그리고 아버지가 들려주던 구수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다니가 12살 되던 해 여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영문도 모른 채 포졸들이 들이닥쳐 집안의 살림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자리에 눕더니 이듬해 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다니는 갓 돌을 넘긴 어린 남동생 별이를 등에 업은 채 거리로 남고 말았지요.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4년 동안 다니는 울지 않으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울면 별이가 따라 울었고 별이가 울면 다니의 가슴이 더 찢어지게 아팠으니까요. 다니는 일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빨래도 하고 물도 팔고 시장에서 허드레실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굶주림은 언제나 다니 남매의 뒤꿈치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별이는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이제 겨우 5살, 웃을 때는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은 아이였지만 몸이 워낙 약해 조금만 추위에 노출되어도 열이 올랐습니다. 다니는 밤마다 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숨을 죽이며 기도했지요. 제발 이 아이만큼은 무사히 살아남게 해달라고. 누나, 배고파. 별이의 가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니의 손길은 더 빨라졌습니다.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또 하루를 버텨냈지요. 그것이 16소녀 다니의 삶이었습니다. 꺾이지는 않았으나 매일같이 꺾일 것 같은 삶. 하지만 다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일지라도 눈 속에서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니가 날마다 드나드는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는 낡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상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커다란 무쇠솥 하나가 장작불 위에 걸려 있을 뿐이었지요. 그 솥 앞에 버티고 서서 주걱을 휘젓는 이는 동네 사람들이 욕쟁이, 할망구라 부르는 칠순의 할머니였습니다. 이 추운 날 국물 한 모금 못 마신 게야 허구한 날 빈 그릇만 들고 오는 거 아니요. 할머니의 입에서는 잔소리와 욕설이 끊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할머니에게 혼이 난 사람치고 배를 골고 돌아간 이는 없었지요. 호통을 치면서도 어느새 손은 누룽지를 긁어 보자기에 싸고 있었고 눈을 부라리면서도 끓는 국물을 한 국자 더 떠주는 것이 이 할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다니는 그런 할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 별이의 열이 심하게 올라 어쩔 줄 몰라 하던 날이었습니다. 다니가 울먹이며 국밥집 앞을 서성이자 할머니가 불쑥 나와 쌀죽 한 그릇을 내밀었지요. 뭘 쳐다봐, 빨리 먹여.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다니는 밤새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거리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만상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잔꾀가 많던 그는 기근이 들기 시작하자 전국에 곡식을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었고 값이 오를 대로 오른 뒤 내다 팔아 재산을 불렸습니다. 굶주린 백성이 늘어날수록 최만상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만상은 힘없는 유랑민들에게 헐값으로 일을 시키고 품삯을 떼먹기 일쑤였습니다. 관아에도 손을 써 두었기 때문에 항의하는 이가 있어도 무소용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사렸습니다. 다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다니가 최만상의 곳간에 떨어진 쌀 한 줌을 주우려다 그의 하인에게 발각되어 뺨을 얻어맞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한편 저작거리 어귀에 요 며칠 사이 낯선 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남색 도포를 입고 갓을 깊이 눌러 쓴 중년 선비였습니다.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자세가 곱고 걸음걸이가 남달리 이연했지요. 그는 시장을 천천히 걷다가 사람들 틈에 섰고 물건을 사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눈을 살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별일 없는 선비려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다니만큼은 그 선비와 눈이 마주친 순간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형언하기 어려운 중압감이랄까요.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각이었지요. 다니는 재빨리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자신 같은 유랑민이 양반 선비의 눈길을 오래 받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을 다니는 곧 잊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의 열이 다시 올랐습니다.
다니는 별이의 등을 토닥이며 밤을 새웠고 새벽녘 겨우 눈을 붙이는 사이 저 멀리 궁궐 담벼락 쪽에서 구슬픈 피리 소리가 흘러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탄식처럼 그 소리는 새벽 공기를 타고 다니의 꿈속까지 스며들었지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별이의 기침 소리도 깊어졌습니다. 다니는 매일 이른 새벽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쌓인 산비탈을 헤치고 마른 뿌리를 캐고 약효가 있다는 나무 껍질을 긁어 모았지요. 손이 터지고 발이 얼어도 다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이에게 먹일 것이 있는 한 쓰러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별이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누나,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가늘게 끊어졌지요. 별이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으면 그 손이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것이 느껴져 다니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약값은 다니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한약방 의원은 손을 내저었고 관할 의원은 유랑민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다니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별이 곁에 앉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작거리에서 한 사내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궁궐 담벼락 아래 어떤 전각의 처마 밑에 궁 안에서 쓰다 버린 약재 꾸러미가 내던져진다는 이야기였지요. 진품 약재들이 섞여 있는데 간혹 귀한 것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곳이었지요. 다니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지면 별이가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두려웠지요. 그러나 별이의 기침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자 다니의 마음은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다니의 손은 어머니가 남긴 유품인 낡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빛바랜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에게 남겼다는,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면서 다니에게 건넨 것이었지요. 이것만큼은 팔지 마라. 언젠가 내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니.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니는 옷가락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먼 담벼락 너머에서 피리 소리만 구슬피 흘러왔지요. 다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오늘 밤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숨기에는 더없이 나쁜 밤이었지만 다니는 달빛을 등지고 궁궐 담벼락 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려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였지요. 담벼락 아래에는 과연 보따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니는 재빠르게 달려가 보따리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말라붙은 약재들이 엉켜 있었고 그 가운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봉투 안에는 흰빛이 감도는 분말이 담겨 있었는데 다니는 그것이 귀한 약재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횃불을 든 술라군의 고함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다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달아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요. 횃불 2개, 3개가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다니는 그제야 몸을 돌려 뛰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었습니다. 담을 더 깊숙이 끼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금지 구역 안쪽으로 더 들어와 버린 것이었지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술라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다니는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입 안에서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다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강하지만 차갑지 않은 묘하게 안정감 있는 손이었습니다. 다니가 미처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그 손이 이끄는 대로 낮은 담 모서리 뒤 어두운 곳으로 몸이 끌려 들어갔지요. 술라곤의 발소리가 코앞을 지나쳤습니다. 다니는 숨을 참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발소리가 멀어지고 횃불 빛이 사라지고 어둠만 남았습니다. 숨을 쉬어야지요. 낮고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니는 그제야 숨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지요. 손을 잡고 있던 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남색 도포를 입은 중년 선비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달빛 아래 선비의 얼굴은 뚜렷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다니를 꾸짖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조용하게 다니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인 까닭으로 이 금지된 곳에 들어왔느냐. 다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제 다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선비에게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달빛이 두 사람 사이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다니의 두 무릎이 차가운 돌바닥에 닿는 순간 돌아오는 것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선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드는 것조차 두려워 땅만 바라보았지요. 무릎이 저려왔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몸을 굽혀 다니의 팔꿈치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다니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이끌리듯 일어서고 말았지요. 선비는 자신의 도포 자락을 벗어 다니의 어깨 위에 걸쳐 주었습니다. 비단의 온기가 다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습니다. 다니는 그 순간 울음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이런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따라오너라. 선비는 다니를 잡고 조용한 정각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각 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화롯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선반 위에는 두꺼운 서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지요. 선비는 다니를 화롯불 가까이에 앉히고는 조용히 사라졌다가 잠시 후 작은 상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상 위에는 흰죽한 사발과 마른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먹거라. 다니는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허기진 배가 뒤틀렸지만 쉽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동생 약은 따로 구해줄 터이니 내가 먼저 먹어야 동생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야. 그 한마디에 다니는 눈물을 훔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선비는 맞은편에 앉아 다니가 먹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먹은 뒤 다니는 비로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각의 내부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지도는 팔도의 형세를 자세히 그린 것이었고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에는 곡식 수량과 관아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다니는 자신이 무언가 대단히 중요한 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다니라 하옵니다. 강다니이옵니다. 선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알아채지 못했지요. 강씨라 하였느냐? 예, 아버지는 강서방이라 불리셨사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지금 어디 있느냐? 도성 동쪽 토담집에 홀로 있사옵니다. 열이 며칠째 가시질 않아 지금 이 순간도 제가 걱정이 되어 가슴이 타들어 가옵니다. 선비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지요. 다니는 그 목소리의 무게를 느끼며 다시 한번 이상한 감각을 받았습니다. 이 선비,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밤은 여기 있어라. 내 동생에게 사람을 보내겠다. 다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 자리를 대신했지요. 날이 밝기 전 다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롯불 앞에 웅크리고 앉아 도포 자락을 끌어안은 채 다니는 이 모든 것이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은 아니었지요. 새벽녘 선비가 다시 정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촛불 여러 개가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 다니는 처음으로 선비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과 강건한 눈매, 그리고 무언가를 오랫동안 짊어진 사람의 무게감이 서린 표정이었지요. 그때 다니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선비의 등 뒤 병풍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색이 영롱한 그 병풍 위에는 힘찬 발톱을 세운 용 한 마리가 승천하는 모습이 수놓여 있었지요. 다니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용 문양의 병풍이 놓일 수 있는 곳은 이 조선 땅에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다니의 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마마, 선비, 아니 그분의 입술이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알아보았구나. 다니는 이마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지요. 황공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쉬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상 전하, 영조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다니를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과인이 무서우냐. 다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마가 돌바닥에 닿은 채로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이렇게 불경스럽게 황공하옵신 분의 처소에 들어오게 될 줄이야 구천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울지 말거라. 임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과인이 이 나라의 군왕이기에 앞서 오늘 밤 너를 담벼락 뒤에서 잡아 일으킨 한 명의 사람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다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려움을 이겨내며 고개를 들었지요. 임금의 눈이 다니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다니가 예상했던 위엄과 냉엄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피로함과 오래 묵은 슬픔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다니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임금이 무섭지 않아졌지요. 별이에게 사람을 보냈는지 물어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그저 임금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달빛은 창호지를 투과해 두 사람 사이를 은은하게 채웠습니다. 어찌 감히 궁궐을 범하려 하였느냐. 임금의 말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다니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지요. 아무리 다정하게 대해주셨다 해도 임금의 노여움이 담긴 한마디는 유랑민 소녀의 가슴을 쥐어짜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나라의 법에 궁궐을 무단으로 침입한 자는 그 죄가 가볍지 않음을 모르느냐. 아무리 굶주렸다 한들 금지된 선을 넘은 것에는 변명이 없느니라. 다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생 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어떤 처지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다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동생을 살리고 싶었사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사옵니다. 임금은 말이 없었습니다. 소녀의 죄는 마땅히 받겠사옵니다. 그러나 전하, 한 말씀만 여쭤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전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도성 밖에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수를 알고 계시옵니까? 순간 정각 안의 공기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무언가 더 단단한 것이 가슴 속에서 차오르고 있었지요. 소녀의 옆집 할아버지는 지난달 눈 속에서 굶어 돌아가셨사옵니다. 소녀의 동생은 사흘째 죽 한 모금을 못 마셨사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쌀 한 대박이 보통 때의 5배 값으로 팔리고 있사옵니다. 전하의 신하들이 아래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옵니다. 다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녀는 전하께 벌을 거두어 달라 청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전하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면 알아야 하신다고 생각하였사옵니다. 소녀는 그것이 두려움보다 더 컸사옵니다. 말을 마치고 다니는 다시 이 말을 받아게 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목숨을 건 말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아주 조용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금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였는지 아니면 흐느끼는 소리였는지 너무 미약하여 확신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임금의 말이 이어졌을 때 그 목소리에는 아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다니야.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과인이 오래 귀를 닫고 있었구나. 이튿날 아침, 다니는 별이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내의원의 의원이 다니의 토담집을 찾아갔고, 별이는 밤새 좋은 약재로 지은 탕약을 먹고 아침이 되어 처음으로 눈을 제대로 뜰 수 있었습니다. 다니는 별이의 이마에 뺨을 대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나, 어디 갔었어? 미안해, 별이야. 이제 괜찮아. 별이는 곧 다시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숨소리가 들렸지요. 그 숨소리가 다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다니는 별이를 재운 뒤 다시 정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임금은 탁자 앞에 앉아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니가 들어서자 임금의 시선이 다니가 품속에 간직한 작은 보자기로 향했지요. 어젯밤 급하게 도망치다 다니가 흘린 것을 임금이 직접 집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임금이 보자기를 다니에게 내밀었습니다. 다니가 받아 펼치자 그 안에 빛바랜 옷가락지가 나왔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다니에게 다가와 가락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빛에 비추었습니다. 가락지 안쪽에 아주 작게 새겨진 무언가를 보는 것이었지요. 임금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게 있느냐? 어머니께서 주셨사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셨다고 하셨지요. 팔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지나갔지요. 다니는 영문을 몰라 조심스럽게 임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내 아비의 이름이 강 무엇이냐? 강현이라 하셨사옵니다. 임금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강현. 임금은 그 이름을 낳게 되뇌었습니다. 마치 오래 묵힌 기억의 문을 여는 것처럼. 그리고 다니를 바라보는 임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안타까움과 자책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이 가락지는 과인이 하사한 것이다. 다니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내 아비 강현은 영모를 도모한 죄인이 아니야. 과인의 가장 믿음직한 암행어사였느니라. 누군가 그를 모함하여 역적으로 만들었고 과인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미처 손을 쓰지 못하였다. 정각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그러나 그것을 임금의 입으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지요. 임금은 즉시 내관을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강연의 사건을 재조사하라. 관련된 자들을 모두 추적하라. 그 명이 얼마나 단호하던지 내관은 미처 허리도 다 펴기 전에 뛰어나갔습니다. 임금은 그날 다니를 정식으로 수라관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임금의 수라상에 백성이 함께 앉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관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군댔지만 임금의 눈빛이 워낙 단호하여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지요. 수라상은 다니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풍성한 상이었습니다. 흰 쌀밥에 5가지 반찬, 맑은 국물에 탕, 그리고 꿀을 바른 약과까지 놓여 있었지요. 다니는 그 앞에 앉아서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싶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왜 먹지 않느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녀 같은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송구스러워. 임금은 직접 숟가락을 들어 다니의 앞에 놓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인은 임금이 아니라 너에게 밥을 먹이고 싶은 어른이다. 먹거라. 다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었지요. 많이 먹어라. 잘 먹어야 잘 자란다. 그 기억이 겹쳐 들어 다니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임금은 다니가 조심스럽게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도성 밖을 몰래 나다녔는지, 대신들이 올리는 보고와 실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이 나라의 추위가 이토록 깊은 줄은 내 말을 듣기 전까지 제대로 몰랐느니라. 다니는 밥 한 술을 내려놓으며 여쭈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고독하지 않으시옵니까? 임금은 잠시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음이 의외였던 모양이었지요. 임금이 고독함을 느낀다는 것,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 일이니라. 소녀는 오래 혼자였사옵니다. 그래서 압니다. 혼자인 것과 혼자인 척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혼자인 척하시는 것이옵니다. 전각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한참 뒤에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어렸는지는 촛불이 너무 흔들려 알 수 없었지요. 다니는 그제야 약과를 들어 별이에게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소매 안에 살짝 숨겼습니다. 임금이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해 주었습니다. 다니가 궁 안팎을 드나든다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궁궐이란 비밀이 가장 단단히 봉인되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빠르게 소문이 새어나가는 곳이었지요. 내관들 사이에서, 그 내관들의 가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저작거리까지 이야기는 흘러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유랑민 소녀가 임금의 눈에 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가장 촉각 세워 들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조정의 간신물이었지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호조판서 이준영이었습니다. 기름진 살집에 가늘게 뜬 눈,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어 더욱 믿을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이준영은 다니의 아버지 강연을 역적으로 몰아 유배 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강연이 임금의 가장 신뢰하는 암행어사로 활동하던 당시 이준영은 전국의 곡식 유통을 장악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상소를 올리려 하자 이준영은 먼저 움직였지요. 강연을 반역을 도모하는 위험인물로 만들어 임금의 눈밖에 나게 하고 오랜 유배 끝에 쓸쓸히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영은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그 소녀가 아비의 기억을 들추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단, 궁 안에서는 안 된다. 궁 밖에서 조용히. 첫 번째로 움직인 것은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움직여졌지요. 어느 날 아침, 다니가 국밥집을 찾아가자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솥도 없고 장작도 없고 할머니도 없었지요. 국밥집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어젯밤 낯선 사내들이 할머니를 데리고 갔다고만 했습니다. 다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다니에게 어머니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뾰족한 말 뒤에 따뜻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이 척박한 도성에서 다니 남매를 지켜보던 유일한 어른이었지요. 그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다니는 임금에게 달려가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과인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하다. 임금은 즉시 밀사들을 풀었습니다. 할머니의 행방을 찾고 그 배후를 추적하라는 명이었지요. 한편으로 다니와 별이의 거처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다니는 새로운 거처에 별이를 데려다 놓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위험에 처한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차갑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임금의 밀사들이 움직인 지 사흘째 되던 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도성 외곽의 낡은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영의 부하들이 할머니를 이용해 단위를 유인할 계획이었다는 것도 드러났지요. 밀사들이 창고를 급습하여 할머니를 구출했을 때 할머니는 굶주려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괴짝 하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물건들이 담긴 창고 집기 같았지만 밀사 중 한 명이 괴짝 밑바닥에서 이중 공간을 발견했지요. 그 안에 낡고 빛바랜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받아 든 임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강연이 유배지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작성했을 상소문이었습니다. 임금에게 직접 올리려 했으나 이준영의 사람들에게 탈취당해 묻혀버린 마지막 상소였지요. 임금은 상소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빛이 변해갔습니다. 상소문 안에는 전국 8도의 곡식 창고 현황과 특정 상인들이 기근을 앞두고 대량으로 곡식을 사들여 비축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의 배후에 조정 고위 관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이 이준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연은 이미 그 시점에 이준영 무리가 기근을 인위적으로 심화시켜 백성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그 혼란을 틈타 지방 관아들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상소문은 그 전말을 낱낱이 기술한 것이었지요. 단이는 임금 곁에 서서 그 상소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문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밥그릇이었지요. 단이는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물러가고 그 자리를 무언가 단단한 것이 채웠습니다. 아버지의 상소문을 읽고 난 그날 밤, 단이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이를 재우고 그 옆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바닥에 길게 눕더니 천천히 기울어 사라졌지요. 단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소문을 올리려다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준영과 그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진실이 임금에게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지금 임금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소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준영은 조정에서 오랫동안 새를 키워온 자였습니다. 그가 이 상소문이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거나 강연히 역모를 도모하다 잡힌 자이므로 그의 상소는 신뢰할 수 없다고 버틴다면 임금도 쉽사리 처리할 수 없을 것이었지요.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살아있던 시절 들었던 이야기들, 어머니가 죽으면서 건네준 물건들,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직접 목격한 최만상의 매점매석 현장들. 그 모든 것이 상소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지요. 단이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침에 임금을 만났을 때 단이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가 증언하겠사옵니다. 임금은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나서면 내 목숨이 위험해진다. 이준영은 강연을 죽인 자다.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도 하겠느냐. 전하, 소녀의 가문을 살리는 것과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같은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사옵니다. 아버지도 같은 이유로 목숨을 걸었을 것이옵니다. 소녀도 그리하겠사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소녀의 눈빛이 지금은 반듯한 촛불처럼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인이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날 오후 임금은 단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각 안에는 임금과 단이, 그리고 임금의 가장 신뢰하는 내관 하나만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오래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이야, 과인이 내게 고백할 것이 있다. 단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과인은 처음부터 내 존재를 알고 있었다. 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담벼락 아래를 서성이던 날들을 과인의 사람들이 이미 보고하고 있었느니라. 강연의 딸이 도성 안에서 유랑하고 있다는 것을. 단이는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소녀가 담을 넘으려 하는 것도 아셨던 것이옵니까? 그래. 그래서 술라군이 소녀를 발견하기 직전 전하께서 직접 나오신 것이옵니까? 그렇다. 단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용당했다는 감각이 뾰족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감정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과인이 너를 이용한 것은 맞다. 변명하지 않겠다. 이준영 무리는 오래전부터 궁 안팎에 눈과 귀를 심어 두었고 과인이 직접 움직이면 그들이 먼저 증거를 인멸할 것이었다. 그래서 과인은 강연의 딸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느니라. 그렇다면 할머니가 납치된 것도 그것은 과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과인의 실수였다. 그 점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단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용당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눈빛에는 단이를 도구로만 여기는 냉담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 안에는 긴 세월 동안 혼자 이 일을 짊어지고 버텨온 자의 고단함이 담겨 있었지요. 임금은 이준영 무리를 처리하기 위해 오랜 시간 혼자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임금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정 안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직접 나서면 역으로 왕권이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임금이 선택한 것은 이준영 무리가 두려워하는 증거와 증인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단이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되옵니다. 그리고 이용당했다고 해서 소녀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사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한 것을 소녀도 지키고 싶사옵니다. 임금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이 나라에 내 아비 같은 사람이 더 있다면 과인은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단이가 증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빠르게 이준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영은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강연의 상소문이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태로운 처지였는데 거기에 증인까지 나선다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지요. 그는 부하들을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마라. 이틀 뒤 밤 도성 외곽에 있는 최만상의 대형 곳간에 불이 났습니다. 곳간 안에는 임금의 밀사들이 이미 수거해 보관 중이던 이준영 무리의 추가 비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이와 별이가 임시로 옮겨져 있던 것처도 그 인근이었지요. 단이는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번개같이 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별이야, 일어나. 별이는 열이 채 가시지 않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단이는 별이를 등에 업고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영의 사병들이 이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단이를 막아선 사내들의 눈빛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꼬마 아씨, 오늘 밤은 여기까지야. 단이는 별이를 등에 단단히 붙들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불길은 점점 가까워졌고 연기가 매캐하게 목을 탔지요. 그 순간 단이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살아있는 한 길은 있다. 단이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별이를 내려 웅크리게 하고 단이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목이 쉬도록 외쳤지요. 불이야, 불이야, 여기 사람이 있소. 여기 곡식이 있소. 모두들 나오시오. 단이의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방향으로 굶주린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차병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셨습니다. 별이 앞에 쓰러지면서도 다니는 손을 뻗어 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곡식이다. 곡식을 건져내라. 불을 꺼라. 하는 소리들이 멀어지고 가까워지기를 반복했지요. 그리고 다니의 의식은 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다니의 눈앞에는 나무 천장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따뜻한 방 안이었습니다. 한쪽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목에서 쓴 약 냄새가 났지요. 상반신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이 쑤셨습니다. 누나, 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가 다니의 옆에 앉아 두 손으로 다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래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별이야. 나 괜찮아. 다니는 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관이 들어와 다니가 깨어난 것을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잠시 후 임금이 직접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다니가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도와 자책이 뒤섞인 늙고 고단한 아버지 같은 얼굴이었지요. 많이 다쳤느냐? 괜찮사옵니다. 전하. 과인의 사람들이 늦었다. 미안하다. 임금이 사과하자 다니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전하, 곡식은 어찌 되었사옵니까? 불은 껐다. 백성들이 달려들어 불을 껐고 이준영의 사병들은 사람들에게 밀려 도망쳤다. 그리고 곡간 안에 있던 곡식들은 모두 백성들의 눈앞에 드러났지. 그렇다면 잘 되었사옵니다. 다니는 그 말에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다 남은 곡간에서 쏟아져 나온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이 백성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것이 매점매석된 것임을 알았지요. 이준영과 최만상의 이름이 온 도성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조정 앞에서 끝낼 것이다. 내가 나설 수 있겠느냐? 다니는 붕대 감긴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설 수 있사옵니다. 전하. 임금이 어전회의를 소집한다는 명이 내려지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이준영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사방을 살폈습니다. 자신이 가진 패를 계산하고 있었지요. 임금이 증거로 들고 나올 상소문은 강연이 작성한 것입니다. 강연은 이미 죽은 역적이었습니다. 그의 글이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준영은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임금이 좌정하고 대신들이 늘어섰습니다. 임금은 강연의 상소문을 내관에게 명하여 낭독하게 했습니다. 대신들의 얼굴에 동요가 일었지만 이준영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이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 상소문은 이미 역모로 처결된 강연이라는 자가 쓴 것이옵니다. 죄인의 말을 어찌 조정의 사안으로 다룰 수 있겠사옵니까? 더구나 이 상소문에 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하나 이는 강연이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신을 끌어들인 무고이옵니다. 이준영의 말은 논리정연했습니다. 몇몇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니가 들어왔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 불에 그을린 자국이 남은 저고리.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랑민 소녀가 어전에 나타난 것에 경악하는 눈빛들이었지요. 다니는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소녀 강단이 증언하겠사옵니다. 이준영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다니는 일어나 대신들을 향해 섰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강연이옵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직접 들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다니는 떨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었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4년의 세월이
눈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던 그 세월이 단위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지요. 아버지는 유배를 떠나기 전날 밤 소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에는 백성들의 굶주림을 먹고 자라는 자들이 있다고. 그 자들은 가뭄이 들면 기뻐하고 흉년이 오면 재산을 불린다고. 그리고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소녀에게 말씀해 주셨사옵니다. 전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영이라 하셨사옵니다. 이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것은 죄인의 딸이 아비의 원한을 갚으려는 거짓 증언이옵니다. 어찌 이런 자의 말을 어전에서 받아들이십니까? 임금은 말없이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조각 하나였습니다. 꽃과 나무잎을 정교하게 오린 듯한,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한지로 된 조각에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어사와의 조각이옵니다. 전각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임금께서 암행어사에게 하사하시는 어사와이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어 소녀에게 전해주신 것으로 아버지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이옵니다. 임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사와의 조각을 가까이서 확인한 임금의 눈이 한동안 그 조각에 머물렀습니다. 과인이 친히 하사한 어사와가 맞다. 이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영은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전하, 이것도 위조일 수 있사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지요. 임금은 이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임금의 내관이 가져온 것은 두꺼운 장부였습니다. 밀사들이 이준영의 비밀 창고에서 수거한 전국의 곡식 매점 기록이었지요. 거기에는 날짜, 장소, 거래량, 그리고 관련 관리들의 서명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영의 자필 서명도 있었습니다. 이 장부는 위조인가? 임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이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에 있던 최만상과 연루된 관리 여럿이 차례로 머리를 조아렸지요. 단이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이제야 풀렸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이것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전회의 이후 조정은 뒤집혔습니다. 이준영과 그의 연루된 대신 12명이 의금부에 투옥되었습니다. 최만상은 도망치려다 도성문 앞에서 붙잡혔지요. 전국의 곡식 창고들이 조사에 들어갔고 매점된 곡식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이는 별이와 함께 소박한 방에 앉아 그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싶기도 했지요. 4년 동안 겪은 일들에 비하면 너무나 조용한 결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별이가 단이의 손을 꼭 잡고 누나, 이제 괜찮아 하고 물을 때 비로소 실감이 왔습니다. 끝났다고. 임금은 단이에게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연의 사건이 재조사되었다. 영무의 죄는 완전히 씻겼고 강연은 이 나라의 충신이었음이 공식으로 밝혀졌느니라. 단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이제 아비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니 가문도 복권될 것이다. 집도 땅도 돌려받게 될 것이야. 단이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채에서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 국화꽃 향기가 나던 어머니의 옷깃,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던 날 아버지가 쥐어주던 붓의 감촉. 이제 그 기억들이 슬프지만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임금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오늘 그 어전에서 보여준 것이다. 단이야, 너는 이 나라의 그 어떤 대신보다도 당당했느니라. 단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다만 아버지가 하신 것을 따라했을 뿐이옵니다. 그것이 바로 충이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고요했지요. 단이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청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하, 소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궁녀로 들어오거나 가문을 복권받는 것보다 소녀는 저작거리로 돌아가고 싶사옵니다. 욕쟁이 할머니와 함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밥집을 열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그것이 내 아비도 기뻐할 선택이겠구나.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단이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과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강연히 이 나라를 위해 일한 대가로 받았어야 할 것이다. 가져가거라. 봄이 시작되는 무렵 의금부의 신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준영은 모든 죄목을 시인했습니다.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장부에 기록된 수백 건의 거래, 강연의 상소문 탈취, 할머니 납치 사건, 곡간 방화까지. 증거가 너무도 촘촘하게 얽혀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신문 기록에는 이준영 무리가 무려 12년 동안 전국의 곡식 유통을 장악하며 부를 쌓아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근이 들 때마다 그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해 곡식을 사들였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 2~3배, 5배의 값으로 되팔았지요. 그 이익이 얼마였는지는 세어보다 도중에 그만두었다고 내관이 전했습니다. 임금은 이준영을 유배에 처했습니다. 죽이지 않은 것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 죄를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 무거운 벌이라는 뜻이었지요. 최만상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장형에 처해졌습니다. 연루된 관리들은 직위를 박탈당하고 기양 조처되었습니다. 이준영 무리의 위세 아래 겨우 자리를 유지하던 소관들이 허둥대며 각자의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조정 안에 오래 쌓여 있던 덮개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도성 밖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뻐했고 어떤 이들은 늦었다고 탄식했습니다. 굶어 죽은 이들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몰수된 곡식들은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팔도의 관할을 통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지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생명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기근의 상처는 오래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솥에 쌀이 들어가는 소리가, 밥이 익는 냄새가 조금씩 도성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이는 그 소식을 욕쟁이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납치되어 있던 며칠 동안 많이 야위었지만 특유의 기세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이 세상이 뭐가 무서워서 이제야. 단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빼려다가 그러지 않았지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잡힌 손에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봄이 완연해지던 어느 날, 저작거리 골목 어귀의 작은 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쇠솥 하나가 장작불 위에 걸려 있었고 그 앞에 단이와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의 오래된 솥은 새 솥으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끓는 국밥의 냄새는 예전과 똑같았지요. 별이는 밥집 옆 작은 방에서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복권된 가문의 아이답게 글을 배워야 한다고 임금이 선생을 붙여주었지요. 별이는 하루에 한 번씩 방문을 열고 단이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이거 어떻게 읽어? 단이는 손에 국물을 묻힌 채 달려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날부터 밥집 앞에는 줄이 섰습니다.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생겨난 그 밥집은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반값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는 그냥 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받아 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욕설 섞인 말을 쏟아냈지만 그릇은 항상 넘쳤습니다.
다니는 그 밥집의 이름을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밥집 앞에 핀 매화나무 한 그루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매화는 가장 추운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얼음 위에서도 피는 꽃. 그것이 다니가 이 밥집에 붙이고 싶은 이름이었지요. 매화반이라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평복 차림의 노인 한 명이 밥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니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한 명의 손님으로 허름한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내려눌러 쓴 채로 온 것이었지요. 임금은 밥집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다니가 국자를 든 채 나왔습니다. 오셨사옵니까, 전하. 오늘은 전하가 아니야. 그냥 늦게 온 손님이지. 다니는 웃었습니다. 소녀처럼 웃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이제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들어오세요. 국밥이 막 다 되었사옵니다. 임금은 밥집 안으로 들어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소박한 나무 그릇에 담긴 아무 꾸밈도 없는 국밥이었지요. 임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떠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매화꽃이 몇 장이 바람에 날려 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맛이 좋구나. 임금이 말했습니다. 과인이 평생 먹은 수라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다. 다니는 임금 곁에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전하,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하옵니다. 가장 고귀한 수저는 임금의 금수저가 아니라 굶주린 이웃에게 건네는 나무수저라고 하옵니다. 임금은 자신의 손에 들린 나무 숟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말, 내 아비가 하던 말이로구나.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밥을 한술 떠서 먹었습니다. 매화 향기는 계속 흘러들었고 봄 햇살은 밥집 안을 가득 채웠지요. 밥 한 그릇의 온기가 세상의 추위를 녹이는데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한 솥 하나, 국자 하나, 그리고 굶주린 이에게 내미는 손 하나면 충분했지요. 다니는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은 그렇게 저작거리에 내려앉았습니다.